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서푼입니다. 며칠 전 제 책상 서랍이 갑자기 안 열리는 거예요. 당길 때마다 안에서 탁탁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뭐가 안에서 좀 걸린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다, 고장났나 해서 힘을 꽉 주고 손잡이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이럴 땐 뭐 고장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당겼었는데 그제서야 쑥 하고 서랍이 열립니다. 원인을 알았습니다. 케이블선이 걸린 겁니다. 왜 그래? 컴퓨터나 휴대폰 살 때 주는 그런 선들 말입니다. 그게 걸린 겁니다. 잡다한 케이블선이나 옛날에 쓰던 휴대폰 배터리, 뭐 쓰지도 않는 충전기, 알 수 없는 잡다한 물건들, 이런 것들이 서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여행할 때 얻어온 뭐 관광 안내 책자까지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에서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막 버리기도 그렇잖아요. 언젠가 한번 쓸 때가 있겠지 생각하고 그대로 책상 서랍에 넣어 놓은 겁니다. 사실 서랍 속에 넣어둔 물건은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넣어둔 거죠. 버리자니 한 번은 쓸 것 같고 모아두자니 어디 쓸 데는 없어 보이고, 그런데 막상 쓰레기로 버리잖아요. 그러면 꼭 쓸 일이 생깁니다. 그때 버리지 말걸. 그래서 못 버리는 거죠. 오늘의 첫 곡 듣겠습니다. 첫 곡으로 악동 뮤지션이 부르는 오랜 날 오랜 밤 듣겠습니다. 거짓은 없었어. 난 하나 있고 참 조용했던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어둠 속에서도 잠 이루지 못해 흐느껴 오는 너의 목소리. 그대 곁이면 그저 곁에서 만 있어.
지울 수 없이 소중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 세종 시민과 함께하는 책 이야기. 여기는 세종 FM 98.9MHz 라디오 집현전입니다. 예, 오늘은 뭐 비워야 채울 수 있다라든가 정리를 잘해야 성공한다라든가 그런 자기 개발에 대한 말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격상 물건을 막 버리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책상 주변이 항상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어수선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잡다한 물건들이 이게 쓸모없는 물건인지 아니면 쓸모 있는 물건인지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결정장애인가요? 남에게는 쓰레기지만 나에겐 둘도 없는 소중한 물건일 수도 있고 지금은 버려야 할 물건이 시간이 흐르면 보물처럼 귀해지기도 합니다. 자, 옛날에요. 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쓸모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모아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전해 내려오는 얘기들, 사람들이 수근수근 모여서 수근거리는 그런 얘기들만 모아서 책을 만든 거죠. 사람들은요, 근거에 의한 정통성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을 정사라고 불렀고, 쓸데없는 얘기들이 있죠. 그 얘기들로 가득 찬 그런 책은 야사라고 불렀습니다. 야사, 즉 민간에서 사사롭게 기록되는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쓸데없어 보이는 야사가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던 야사가, 그러니까 책상 서랍 속에 그냥 버려두었던 어떤 물건이 오늘날 대박 콘텐츠가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사, 삼국사기보다 더 주목받을 가치가 있는 그런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쓸모있는 역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윤하 노래 부릅니다.
마지막 선물은 산뜻한 안녕.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게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맙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게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맙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예, 집현전 오늘의 책. 집현전 오늘의 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태성이 지은 역사의 쓸모라는 책입니다. 제가 지금 책을 앞에 들고 있는데요. 역사의 쓸모, 자유롭고 떳떳한 삶을 위한 22가지 통찰하는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책이 좀 나온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최태성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자 최태성은 상당히 유명한 대중적인 그런 강사입니다. TV에도 많이 출연을 했고 특히 고등학생들에게는 뭐 온라인 1타 강사로 이미 유명해진 사람이죠. 경력을 한번 쭉 보니까 현재 한국사 분야 강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EBS에서 한국사 강사로 시작을 했고 대광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보면 한 14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EBS 역사교육 자문의원,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도 했고 현재는 한국사 강사로 그리고 또 방송인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최태성은요, 강의 시에 역사의 흐름 위주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만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주는 그래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삼국유사를 잠깐 얘기를 꺼냈었잖아요. 책의 앞부분에 살짝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책의 내용에 나오는 삼국유사에서 유사라는 뜻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뜻, 그런 뜻 말고도 버리다, 유기하다, 유자가 그런 뜻도 있습니다. 버려진 것들을 모아놓은 역사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내용을 담은 책이 지금은 정말 킬러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삼국사기, 정사인 삼국사기에서 다루지 않는 단군신화의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콘텐츠가 되고 또 일제강점기에 단군을 모시는 대종교가 창시가 되는 그런 기반이 됐고 나중에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운동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크나큰 정신적인 기반이 됐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련 스님의 이야기는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괴로운 시대를 버틸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었다. 김부식은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사실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못 알아봤던 것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련의 삼국유사, 이렇게 재평가되고 있는 거죠. 역사는 아득한 시간 동안 쌓인 무수한 사건들과 인물의 기록이다. 무궁무진한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저자가 말하는 우리 고유의 스토리가 세계시장에서도 승부를 볼 수 있는, 세계시장에서도 먹히는 그야말로 우리의 자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유니버스를 형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음악 한 곡 듣고 역사 이야기 계속합니다. 안치환의 소금 인형 듣겠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알기 위해 나는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를 소금 인형처럼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를 소금 인형처럼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려
예, 쓸모라는 단어는 가치라는 말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사전에는 쓸만한 가치, 쓰이게 될 분야나 부분 뭐 이런 말이 쓸모, 예, 사전적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역사가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어디에 쓰면 좋을까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저자 최태성은 역사를 쓸모 있게 해석하고 어떻게 쓰면 좋을지 역사의 쓸데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과연 선생님 출신답게 아주 친절히 하나하나 꼭꼭 짚어가며 강의를 해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담긴 책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우선 구진천의 스토리, 구진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풀어가고자 합니다. 구진천, 신라 문무왕, 신라 문무왕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라 문무왕 시절에 당나라로 끌려간 그 쇠뇌 장인 구진천의 스토리여서 저자는 역사적 사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조금 각색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쇠뇌, 이 쇠뇌는 쇠로 된 그 발사장치가 달린 활인데 당시 그 구진천이라는 사람의 활 만드는 솜씨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나라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아마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사정거리가 1,000보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1,000보면 제가 추측거리로서는 추측하는 그 거리는 어린 보통 성인 남성을 70cm라고 추정을 한다 하더라도 약 한 700m, 60cm라 하더라도 600m 내외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찾아보니까 700m나 600m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게 사정거리가 1,000보였다는 뜻은 뭐 골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 드라이버를 힘차게 휘둘렀을 때 공이 300m 넘기가 힘들거든요. 거의 2배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0m면 눈으로 봐도 자세히 보이지 않을 정도, 그 정도 거리까지 사정거리가 나간다니까.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궁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궁은 최대 사거리가 145m 이 정도 된다고 그러고 양궁은 겨우 한 90m 정도로 보인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양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선으로 발사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거리가 나옵니다만 여하튼 1,000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가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강제로 당나라로 끌려간 거겠죠. 최근에 영화 최종병기 활의 무대가 그 병자호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는 훨씬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은 쇠뇌를 맞는 쇠뇌 장인에 관련된 얘기인데, 근데 구진천은 당나라에 끌려가면서 자기가 활을 만들면 당연히 그 활은 자기의 고향이고 조국인 신라를 향할 것이 뻔한데 활을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구진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구진천은 두 가지 길이 보입니다. 우선 첫째는 나는 그저 한 명의 엔지니어인데 내가 굳이 국제 정치 상황까지 고려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나, 열심히 내 일을 하면 그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입장은요, 아니면 내가 비록 활 만드는 기술자이긴 하지만 내가 만든 활이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불보듯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활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구진천은 핑계를 댑니다. 처음 활을 만들었는데 활의 사정거리가 30보밖에 안 돼요. 아니 1,000보 만든다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30보밖에 안 되는 활을 만들어낸 거죠. 화가 났겠죠. 당나라 사람들이. 야, 이 왜 30보밖에 안 되느냐 하니까 당나라 나무가 신라 나무와 맞지 않아서 못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무가 맞지 않는다고? 알았다. 그래서 신라에서 나무를 구해다 줍니다. 다시 만들어 봐라. 그랬는데 그 활의 사정거리가 이번엔 60보입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나무가 습기를 먹어서 그렇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자, 이 얘기는 당나라 때 일입니다. 당나라. 맞습니다. 오합지졸 군대를 비아냥거릴 때 우리가 잘 쓰는 그 당나라 군대, 그 당나라입니다. 너무 옛날이죠.
지금 시대하고는 너무 먼 얘기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불행하게도요. 비슷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일들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 제목으로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한국 기업 매그나칩 중국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우려. 21년도 3월 달에 매일경제 나왔던 기사 제목이고요. 삼성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에 유출. 800억 챙긴 일당 덜미. 그 다음 해인 1년 후에 22년 5월에 나왔던 한경닷컴의 신문기사 제목입니다.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팔아먹는 기술자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바뀐 게 없습니다. 뭐 강제로 끌려갔든 아니면 돈의 유혹을 받았든 선택하고 고민하는 본질적 문제는 똑같습니다. 저자 최태성은 역사적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역사적 사고란 역사 속에서 나의 선택이 어떻게 해석될지 가늠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다. 신라 문무왕 때 구진천 쇠뇌 장인은 당나라로 끌려갔으나 핑계를 대고 쇠뇌를 만들지 않았다. 역사 의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말과 행동의 결과를 의식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소시민 한 명의 선택이 모여서 그 사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정인과 윤종신 노래로 듣겠습니다. 오르막길입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직 한 적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릴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 세종 시민과 함께하는 책 이야기. 여기는 세종 FM 98.9MHz 라디오 집현전입니다. 자, 지금은 역사의 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 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정머리 없다, 인정이 많다, 뭐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혹시 인정이란 말의 유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조선 후기에 김육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육은 대동법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김육은 대동법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대동법, 뭐 좋은 법이겠죠, 그죠? 저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룰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바쳐도 좋다, 이렇게 말할 만한 무엇인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딱 듣고요, 저는 사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인생을 건다는 의미잖아요. 이런 질문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내 인생을 바쳐도 좋을 만한, 이렇게 말할 만한 무엇인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육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대동법에 걸었습니다. 김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조선시대 임진왜란하고 끝나고 병자호란이 또 일어났고,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 피폐해졌죠. 국난을 겪고 나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국난 극복을 좀 해야 될 그런 그 전후에 복구 문제가 급박한 그런 실정이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난이 끝난 후에 재정 복구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때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발휘한 사람이 바로 김육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지도층이나 위정자들은 어떻게 하면 파탄난 재정을, 국가 재정을 회복시키나, 이렇게 이 생각에만 몰두를 했었는데, 김육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까, 이 구제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김육은 한 10년 정도 농사꾼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구제할 최고의 덕목은 바로 대동법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물론 대동법 말고도 상평통보의 주조, 상평통보도 만들고 마차미 수차, 이런 제조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법인 시헌역 등 혁신적인 제도 계획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대동법을 유언할 만큼 강력한 의지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김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김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당시 조선의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조선의 세금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세, 역, 공납,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갑자기 역사 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전세라는 게 뭐냐면 토지에서 생산한 것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인데, 말하자면 지금의 소득세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궁궐을 짓는다든지 길을 내느라 동원이 된다든지, 그리고 군대 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노동력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의 의무가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공납이 있습니다. 공납. 이 공납이 문제입니다. 공납은 지역 특산품을 바치는 일이 공납인데, 특산물 중에 제일 좋은 걸 골라서 세금으로 바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서민들이 많이 곤욕을 치르던 제도죠. 자, 책 이야기에 제주의 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귤이 아주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죠? 그 먼 바다 건너에서 나는 그런 아주 귀한 과일인데, 그거 먹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생산량도 생산량이지만 바다를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귤을 공납으로 바치는데 할당량을 채워야 했던 겁니다. 할당이 있었죠. 예를 들어 귤이 10개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귤이 열릴 때 개수를 세워 놓습니다. 10개, 100개 이렇게 세워놓고 수확할 때 몇 프로 바쳐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열릴 때 개수를 세워놓으면 중간에 떨어지는 거, 썩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태풍이 와서 자연 낙화되는 거,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사정 봐주지 않고 얼마 바쳐라,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공납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귤나무에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몰래 나무를 죽였다. 이런 기록도 있답니다. 책에 나오는 세금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세금 때문에 힘든 사람들 중간에 이른바 공납 대행업자가 생깁니다. 야,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대신해 줄게. 돈을 받고 공납을 대신해 주는 업체가 생겨난 거죠. 막을 빵자를 써서 방납업자 이렇게 불렀답니다. 방납업자. 이 방납업자는 또 사또하고 결탁이 되는데, 사또는 어느 순간이 지나자마자 이 업자한테만 공납을 받는 겁니다. 방납업자는요, 중간 횡포를 부리는데 귤 한 상자를 10배 되는 정도의 돈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횡포를 부렸고, 백성들이 야, 이거 너무 심하다. 난 직접 사또한테 귤을 바치겠다 해도 사또가 백성들한테 직접 귤을 받지를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업자한테 돈을 주고, 업자는 또 사또에게 사례비를 주는 그런 식이었던 겁니다. 자, 그 사례비를 부르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정이었답니다. 인정. 너 왜 그렇게 인정 없냐? 여기 인정입니다 하는 그 인정이 그때 생긴 말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약간 뭐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만 백성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공납은 집집마다 부과되는 세금이었고 부패의 온상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려고 김육이 대동법을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쌀로 세금 내자. 이것이 대동법입니다. 땅을 가진 사람에게 토지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부자 증세, 서민 감세의 성격을 가지게 되죠. 땅이 있는 사람만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쌀로 내니까. 넓은 땅을 가진 양반은 세금을 더 내는 거고 없는 사람을 안 내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죠. 게다가 기득권 세력 아닙니까? 저항이 만만치 않았겠죠. 지금처럼 양반들은 저명한 학자를 동원했을 거고 미디어를 동원했을 거고 여론을 형성하고 부당함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가 너무 심해지자 대동법을 광해군 때요, 마지못해서 시행을 했는데 경기도부터 했다고 그래요. 경기도에 우선 시행을 하고 결국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 그 시점은 100년 후에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때 김육이 대동법 확산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겁니다. 광해군 시절에 김육은 청종사오현소라는 상소를 올립니다.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현적, 이황 이런 학자를 문묘에 모시자 하는 상소인데 잘 되질 않아요. 받아들여지질 않죠. 그 이후에 영창대군이 살해되고 전국이 혼란해지자 귀농해버립니다. 시골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10년 후에 인조 반정으로 복귀할 때까지 그때 10년 동안 농부로 지냅니다. 그 10년 농부로 지낸 그 경력이 대동법을 실시하는데 어떤 신념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그는 과거 시험을 다시 치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치르고 장원급제에서 정치 무대로 컴백을 하는 겁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농부로 지내다가 다시 한번 행정고시를 봤다는 거잖아요. 야, 정말 천재 같습니다. 자, 그때 김육은 경기도의 대동법을 확대하고자 건의를 했는데 양반들의 반대에 또 부딪힙니다. 인조가 사망하고 효종이 새로 즉위를 했잖아요. 그때 나이가 김육이 70인데 나 이거 대동법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벼슬을 때려치겠다. 사직의 배수진을 치고 다시 대동법을 주장을 합니다. 호서 지역에 대동법이 실시가 돼요. 그러고 난 후에 그가 나이가 79세 때 거의 79세면 최고령이죠. 79세 때 대동법을 전라도까지 실시합시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그리고 확대되는 걸 그때 보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동법 실시에 대한 신념, 이것이 너무 강했어요. 그 신념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의 절대적 신념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께 다시 물어봅니다. 이걸 바꿀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바쳐도 좋다. 이렇게 말할 만한 무엇인가 있습니까? 자, 신해철이 부릅니다. 민물장어의 꿈.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익숙해가는 거친 잠자리도 또 다른 안식을 빚어 그마저 두려울 뿐인데 부끄러운 게으름 자잘한 욕심들아 얼마나 나이를 먹어야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하루 또 하루 무거워지는 고독의 무게를 잡는 것은 그보다 힘든 그보다 슬픈 의미도 없이 잊혀지긴 싫은 두려움 때문이지만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으며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집현전 키워드. 네, 이번 코너는 집현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한 문장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책 내용 중에 재밌는 또 간단하지만 재밌는 일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순천에 가면은 팔마비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팔마비, 8마리의 말 맞습니다. 8마리의 말이라는 뜻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순천에 사또로 부임을 했던 최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청렴의 상징으로 추앙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공덕비가 있다는 거죠. 그 최석이라는 분이 사또의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가는 길에 8마리의 말을 같이 보냈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새끼를 포함해서 9마리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준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서울로 갈 때 말을 주는 것은 사실은 큰 전별금조 아닙니까? 전별금에다가 어떤 관례적으로 굳어져 있는 얘기인데 그 말이 가다가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돈에 이자가 붙은 셈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8마리 뿐만이 아니라 9마리까지 모두 돌려보냈다라는 일화가 남아서 그분을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 재산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밝히도록 그렇게 법으로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포탈하고 세금 떼먹고 부당하게 재산을 축적하고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이 스토리의 저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에게 잘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낸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세부적으로는 다를지 몰라도 그 궤적은 같아요.
자기만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나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존재를 긍정하고 내가 하는 일에 자긍심이 생겨요. 그렇게 생긴 자긍심은 물질을 바탕으로 생겨난 자긍심과는 달리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고 세상 일에 쉽게 흔들리고 귀가 얇아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었었던 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자, 윤아가 부릅니다. 우산입니다.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아이고야 어딜 가도 떠 있는 내 작은 먹구름 같이 발딛고 잡아보려고 해도 기가 닿지 않아 항상 손끝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웃어 어깨 위에 잠깐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난 그대 없이는 안 돼요 Alone in the 나의 곁에 그대가 없기에 내 창밖에 우산을 들고 기다리던 그대 아이고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잠깐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나는 그대 없이는 안 돼요 I need you back in my life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잠깐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없는 반쪽의 세상 그대 나 없이는 안 돼요 Forever in the rain Forever in the rain 예,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저자 최태성은 역사를 이야기하는 강사입니다. 그는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고 새로운 학설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책의 머리말만 읽어보아도 역사를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과 자신이 직업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도 진심이라는 사실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는 책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유튜버는 역사는 인생의 오답노트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오답노트.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예, 센스 있고 재치 있는 말 같습니다. 사람은 틀린 문제 또 틀립니다. 맞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오답노트 잘 챙겨야 합니다. 오답으로 기록된 역사적 사실들을 교묘하게 마주할 때,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선택의 기로에서 방향키를 돌려야 할 때, 그때 우리는 역사를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역사는 삶의 해설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역사라는 해설서를 추천합니다. 그 속에서 힌트와 아이디어를 보게 될 겁니다. 역사의 쓸모, 이 책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배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